그린란드와 파나마를 계속 그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린란드 자기가 사겠다 그러고 있고 파나마 다시 빼앗아 오겠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린란드를 왜 사려고 할까요? 여기도 결국엔 원자재예요.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뭔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히토류. 중국이 지금 히토류 가지고선 계속해서 무기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만들어내야 되는데 히토류를 안 주고 비싸게 팔고 막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린란드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북한 얘기를 했는데 북한도 히토류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북한에 있는 그 히토류 매장량이 중국보다 많아요. 근데 중국보다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히토류를 확보하게 되면은 결국엔 반도체 전쟁이거든요. 우주 패권도 그렇고 뭐 방산 무기도 그렇고 힘겨루기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근데 반도체를 누가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내가 얼마나 4차 산업혁명에서 더 빨리 고지를 선점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경쟁을 하는 건데, 만드는 기술과 이런 것들은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지금 이머징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자꾸만 패권을 쌓으려고 하니까 배제시키고 다른 데를 통해 가지고 수급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린란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원자재. 그 원자재 안에서도 히토류라고 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세계 주요국 히토류 매장량이 중국이 4,400만 톤, 베트남이 2,200만 톤, 브라질이 2,100만 톤, 러시아가 2,100만 톤 이렇게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린란드가 발표 기간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한 1,900만 톤 정도 있을 거다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딘가 되겠죠. 여기 잘 보세요. 가지고 있는 애들. 이거 미국이랑 지금 관계가 좋은 국가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서 중국은 안 좋고 베트남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브라질은 반대였었는데 지금 미국 쪽으로 붙고 있고 러시아도 반대였었는데 지금 미국 쪽으로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활로가 열리는 겁니다. 중국 빼고.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그린란드가 쑥 들어와 주면은 그러면 더 확보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겠죠. 거기다가 북한은 4,800만 톤 있다고 김정은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한 4천만에서 2천만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쨌든 요 어딘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순도나 뭐 퀄리티에 따라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가 어느 정도 수급이 될지는 그때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매장량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이런 그린란드나 북한 통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무역 항로. 이게 이제 오늘 다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현재 무역 항로는 이렇게 가요. 지금 우리 맨날 이 얘기만 했잖아요. 남중국해부터 시작해서 인도양 거쳐가지고 홍해 지나서 지중해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거. 근데 여기에서 맨날 뭐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류비가 더 들어가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여기 중국이 언제 대만 침공할지 모르는데 대만이 침공하는 순간 여기가 막혀가지고 한국은 중동에서 기름을 받아와야 되는데 기름 못 받아오면은 한국은 이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못 살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를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컨트롤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뭐 필리핀,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을 미국 주도하에 미군도 배치하고 하면서 여기를 상당히 견고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된 걸로 보고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쪽도 이제 끝나면서 정리가 좀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가는 무역 루트가 부산항 기준으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2만 킬로였대요. 근데 북극해가 열려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13,000km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10일 정도가 단축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일 동안 저기 들어갈 비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를 빌려야 돼. 배 렌트비가 나가겠죠. 기름값이 나가겠죠. 그리고 선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겠죠. 그것만 계산을 해봐도 10일 동안 그거 비용 절감된다고 하면은 물류비가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산에서 뉴욕 가는 것도 18,000km였었는데 13,000으로 줄어서 6일 정도가 세이브가 된대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가지고 미국의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항으로 계속 개발을 할 건데, 그동안 그러면 이게 왜 없었을까요? 그게 얼어 있었어. 얼어 있어가지고 배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한테 이제 크림반도 줄 것 같다 그랬잖아요. 러시아한테 그냥 크림반도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밑에다가 방어망을 쳐놨기도 했지만 여기를 막아놔도 이제 러시아가 위로 나가게 생겼어요. 왜? 여기가 녹았거든요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막 북극곰들 막 말라가고 있는 거 혹시 영상 보셨나요? 빙하 위에 있으면 물개가 올라와서 그 물개 잡아먹으면서 얘가 토실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빙하가 없어져가지고 물개가 안 올라오니까 물개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북극곰들이 막 야위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환경단체에서는 지구온난화 막 얘기하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가 녹아서 예전에는 쉐빙선이라고 해서 배 앞에 막 뭐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파서 다 깨면서 다녔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게 없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알래스카 있죠. 그리고 여기 러시아예요. 근데 여기가 녹아서 이제 쭉 나올 수가 있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로테르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다 러시아다 보니까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하는 순간 마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너네 수틀리면 나 여기 막아버릴 거야 하면서 대응하듯이 여기 수틀리면은 러시아가 나 여기 막아버릴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못 막게끔 하려면은 여기 미국 쪽이 뭔가 힘이 좀 강화가 돼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요 위쪽에 있는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들은 이미 다 나토에 가입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위쪽을 다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되어져 있는 상태고 뭐 캐나다, 미국이니까 여기만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은 이쪽 라인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원자재도 내가 확보를 할 겸 그리고 북극해에 대한 패권도 내가 가지고 올 겸 러시아도 견제할 겸 앞으로 중국이 작아지고 러시아가 다시 커질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린란드를 원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나마 운하예요. 우리 이거 예전에 한번 그림 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국이 물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류비 상승인데 물류비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수에즈 운하도 있었지만 파나마 운하가 있었죠. 여기 동부에서 서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파나마 운하가 가뭄 때문에 큰 배가 못 지나가가지고 수심이 얕아져서 못 지나가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300km면 갈 거리를 2만 km, 2만 1,000km 걸려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게 2.5배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 파나마를 내가 가지고 올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느닷없이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파나마 운하를 내가 가지고 올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해보니까 원래 이게 미국 거였대요. 원래는 콜롬비아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전쟁에 지원을 해가지고 파나마를 독립을 시켜줬답니다. 그러면서 미국 소유로 저걸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파나마한테 넘겨줬대요. 넘겨줬는데 현재 이 파나마는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바로 밑에 중국이 자본을 대면서 그쪽 항만을 이제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를 지금 빼앗아오고 싶어 하는 거죠. 트럼프 말에 의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적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류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수위 감소기도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 투자하면서 파나마 운하를 장악을 했고 그 안에서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 사실상 군사적 이점까지 얻어서 거기 중국 군인이 가 있진 않지만 파나마 군대가 정보도 줄 수 있고 하잖아요. 미국의 물동량 다 체크하고 군함들 이동하는 것들 다 확인해가지고 중국한테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막아야 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다 사실은 아닐 수 있지 않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 확인한 게 중국이 사실상 장악했는데 뭐 때문에 장악했다는 거야. 항만에 대한 운영권을 CK 허치슨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대요. 이 CK 허치슨을 조사해봤더니 홍콩 회사예요. 근데 이미 홍콩 회사들 사실상 이제 중국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나마 항만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냐 하면은 중국 항공공업집단공사와 부동산 합작 투자사를 공동 소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대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중국 최대 방산 회사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런 회사와 같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 가지고 한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한 파나마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거 내가 얘네들 다 몰아내야겠다 라는 게 이제 트럼프가 가진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뚫겠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뭐 그린란드, 파나마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 이유가 북극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북극해가 도대체 뭔데, 그 북극해 항로가 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이렇게 한번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세미나에서 에너지 공급 루트가 바뀌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통해 가지고 독일 쪽으로 가던,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가던 이 구조가 미국에서 서유럽으로 가서 동유럽으로 가는 구조로 바뀌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앞으로 물동량의 물류 루트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현재 한국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럽을 가려면 이렇게 남중국해 지나가지고 인도양 지나서 스웨즈나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북극해가 열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돌아가고 미국은 이렇게 돌아서 가요. 미국은 이렇게 해서 서부로 가던 것들이 동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물류비가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이 더 길지 않나요? 파란색이 더 짧아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왜 북극해로 가는 게 더 짧아지냐 라고 한다면 정답, 요것 때문에 그래요. 동그랗게 보면 이게 더 짧아지는 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저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거다라는 얘기를 과거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북극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원자재를 수급받을 수가 있고, 빨리 물건을 만들어서 더 많이 빠르게 팔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인 거고, 또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무기와 국방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세진다고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의 루트는 이렇게 변화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상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상하이항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인도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이렇게 가는 루트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중국을 대체하는 루트가 되겠죠. 중국을 대체하는 루트가 한국 쪽과 인도 쪽이 돼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조선업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들어오던 에너지 공급 루트가 이제는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었죠. 근데 러시아에서 들어갈 때는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떻게 가요? 액화시켜 가지고 배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배로 이동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LNG를 담을 수 있는 배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LNG 선이라 그래요. 근데 이 LNG 선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잘 만드는 국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근데 이거 앞으로 수출을 미국이 다 하게 될 텐데 중국에다가 배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 철탑조차도 다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뭐 심어놨는지 모르니까 다 없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만든 배, 그 안에 뭐가 실려있는지를 알고서는 그걸 쓰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절대로 중국 배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누가 만들 수 있어? 제가 방산, 원전, 조선 요 세 가지를 탑픽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 말고는.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원전 웨스팅하우스가 그 난리를 치고 해도,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난 지금 당장에 저게 필요한데, 그래? 알았어. 그럼 웨스팅하우스 빼. 웨스팅하우스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이랑 MOU 체결하고 거기 사장 바꾸고 우리랑 협조적인 사람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근시일 내에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상황이 이제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조선업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실 안 올라가가지고 좀 답답했어요. 도대체 이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가는 이유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수출 수입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LNG도 터미널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주고받고 해서 배 실어서 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항구가 없는 거예요. 배로 컨테이너 서 옮기려면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항구를 통해 가지고 가스를 받을 수 있는 LNG 포트가 또는 LNG 터미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인천 쪽에 한국가스공사 LNG 터미널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인천 쪽에 가시면은 한국가스공사라고 써져 있는 큰 통이 한 10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이제 다 들어오면 가스 저장해놨다가 쫙 뿌려주는 거고, 그 뿌려주는 거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얘네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22년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가스 제재가 시작이 되고, 아 이거 내가 못 사니까 어디서 사야 돼? 뭐 유럽에서 아니 중동에서 사오고 미국에서 사와야 되고, 이거 내가 포트 안 만들면은, 터미널 안 만들면은 우리 에너지 없어가지고 정말 큰일 나겠구나, 겨울에 얼어 죽겠구나 싶으니까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얘네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데들이에요. 근데 이게 2022년부터 막 급하게 짓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터미널 만드는데 5년 정도 걸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1년 정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요새 건설 기법이 발전해가지고 2년 반 만에 만들어낸답니다. 2년에서 2년 반 만에. 그러니 2022년도에 만들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개통이 돼가지고 수출 수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내년 내후년에서 다 완공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LNG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이제 뭐 필요해요? 배 필요하잖아요. 배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2년 전부터 이 시장을 봤던 사람들은 배를 이미 다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배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배에 대한 주문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조선 회사들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개발되고 있는 내용인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폴란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뭐 독일, 프랑스, 핀란드, 뭐 논할 것 없이 지금 유럽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LNG 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2년에 5개, 2023년도에 13개, 2024년도에 12개, 2025년도에 8개, 2026년도에 8개, 이게 계속 추가되고 있는 터미널의 숫자예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은 천연가스를 계속 뽑아내가지고 계속 수출할 거고, 이걸로 미국은 돈 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배가 필요한데 미국이 배를 못 만드니까 한국이나 중국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국 거 안 살 거니까 이게 한국으로 쏟아지겠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수출을 하려면은 LNG 터미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게 조선 SOS를 요청을 했죠. 배 좀 만들어줘.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LNG선도 필요하고 군함도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배 못 만드니까 너네가 좀 만들어줘.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미국의 상선, 이건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것들인데, 상업용 선박이 10년 내에 지금 80척인데 250척까지 늘리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더 많이 늘려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원래 미국은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미국 내에서 배를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법을 바꿨어요. 외국에서 건조한 것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외에서 수리해도 세금 면제해 줄게 하면서 법을 바꿨어요. 그럼 이게 다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 군함도 역시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리를 맡기게 될 것 같아요. 중국한테 못 맡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하려면은 MSRA라고 하는 자격을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 이미 그걸 확보를 했고, 이걸 통해서 유지보수 MRO 사업의 입찰 자격을 획득을 했고, 이미 하나오션이 2차례 MRO 수주를 받았다고 해요. 실제 지금 그 트럼프 취임식에 김동관 사장이 갔다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그룹은, 저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와, 김승현 회장의 행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거시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이거 다 가업승계 연장선이거든요. 이걸 딱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인수할 거 인수하고, 뭐 버릴 거 버리고 하면서 구조개편에서 딱 하는데, 저는 하나그룹의 앞으로 행보가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할 만큼 빠르게 공격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안에서 지금 하나오션도 원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선업이 이제 주목이 되는 이유고, 이 상황에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뭐랄까 필터링을 좀 해요. 보세요. 미국이 앞으로 필요한 LNG선이 486척이랍니다. 486척인데
이 486척을 만들려면은 6년에서 9년 정도가 걸릴 것 같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이 1년에 50척에서 80척밖에 못 만든대요. 그러니 앞으로 일감이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일감이 계속 쌓이는데 배 한 대당 3천억 원 정도 전후로 한대요. 작년에 2천억 대였어요. 근데 이거 자료 만들고 나서 최근에 어디였지? 현대중공업인가 수주한 내용 보니까 3,800억에 수주했더라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대수도 많아지고 있는데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어. 이러니 조선업의 매출 성장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격이 비싸지니까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냥 단순 계산으로 3천억이라고 치고 486억이면 145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쏟아질 수 있는 거 우리가 물론 100%다 수주하지 못하겠지만 100% 그냥 다 가져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45조 정도 된대요. 근데 성과가 뭐 4천억, 5천억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6년에서 9년에 걸쳐서 나눠서 완공해서 돈을 받게 될 테니까 연간 한 16조에서 24조 정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거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6조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9년 동안 발생하는 거고 24조면 6년 동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조선 3사가 세계 1, 2, 3등이거든요. 대부분 이쪽이 얘네들이 이제 수주를 하게 될 거예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얘네들이 그 한국조선해양이 사실상 이제 현대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 여기 25조, 뭐 10조, 10조 정도 된다고 치고 나눠서 3분의 1씩 가져간다고 하면은 5조에서 한 6, 8조 정도가 이 회사의 매출로 그냥 잡고선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내가 하던 것만 잘 하더라도 그냥 18조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있어요. 중국이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한국의 조선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그 르네상스의 시기가 2007, 8, 9년도예요. 근데 2007, 8, 9년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은 2000년부터 중국이 문화를 개방하면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고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수출을 막 강하게 하게 하면서 세계 경제가 중국 주도화에 성장한 때가 2007, 8, 9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 근데 앞으로 그거를 인도가 물려받을 겁니까? 아닙니까? 인도가 물려받아서 지금 준비된 게 한 3, 4년 됐다고 치고, 그러면은 뭐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한 5년 안에 인도가 2007, 8, 9년도에 중국처럼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럼 그때부터 인도에서 배가 엄청 다니겠죠. 근데 인도가 중국 배를 쓰겠습니까? 인도도 중국이랑 안 좋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쿼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넷이서 군사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면서 해상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인도가 중국 배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도도 한국에다가 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 정부가 Shipbuilding Policy 2.0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10년 동안 1000척 건조한대요. 아까 전에 미국 250척 건조한다고 했잖아요. 얘네 1000척을 건조한대요. 4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47년까지 세계 5위를 하는 게 목표래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요? 또 한국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 중국의 모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중국의 모델로 간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기술을 줘야 돼요. 중국한테 배 만들어주면서 중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뭐 작은 배들을 이렇게 이전을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나라 요새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임원급들이 뭐 100억, 200억씩 들여가지고 받으면서 기술 유출하고 한다라는 기사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들 하는데 2007, 8, 9년도에 맨날 그 기사가 떴어요. 삼성중공업 임원이, 현대중공업 임원이, 대우조선해양 임원이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고 설계 도면을 유출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면서 뭐 구속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나라를 팔아먹은 놈 뭐 그런 일들이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이때 가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인도는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겠죠. 내가 공장 지어가지고 수출해. 근데 수출하려면 해운업을 해야 되고 해운업을 하다 보면은 배가 필요한데 배도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다 내가 만들고 싶어져요. 그러니 인도도 그렇게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발주물량 중에 일부는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는 기술 이전 통해서 인도에서 건조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차피 지금 한국 내에서 다 못 만들어요. 도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인도에다가 그거
하는 거 알려주고 돈 받고, 마치 우리가 유럽 국가나 미국 국가들로부터 로얄티 주면서 배 만들어서 팔고 하듯이 인도에다가 또 로얄티 받으면서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2030, 40년 뒤에는 뭐 배를 한국이 계속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에는 돈 벌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이렇게 중국과 국경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배를 그렇게 많이 살 것 같진 않다. 그래서인지 지금 한국 조선업이 상당히 일감이 많은 상태이고, 배값이 2007, 8, 9년도에 피크를 찍었을 때와 거의 동일해졌어요. 클락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조선가나 뭐 해운 관련 지수들을 계속 발표를 하는데, 이때 가격이 다 회복이 됐더라. 배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연평균 발주량도 그 당시에 비해서 90% 회복을 했더라. 그리고 이게 계속 또 높아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랜 기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매출이 그때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7, 8, 9, 10 해서 계속 올라가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꺾여요. 꺾인 이유가 중국과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경기 악화되고 배는 잔뜩 만들어 놨는데 배 안 팔리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기술 이전 받고 기술 훔쳐와가지고 더 값싸게 배를 만들어내니 한국 배가 경쟁력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싸게 팔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에 허덕였던 거예요. 한 10여 년간. 그래서 한국 조선업의 잃어버린 15년이 와서, 근데 그런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다시 매출이 회복이 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